남편은 나에게 질렸다고 말했다. 나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내가 일부 다처를 허락하지 않자 그는 전처와 몰래 재혼해버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처절했던 붕괴와 그 끔찍한 배신에 맞서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우리 집 식탁의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막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이마에 땀을 닦은 뒤 정성껏 끓인 찌개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잊지 않고 계란말이와 간 무친 겉절이도 챙겼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나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직접 만든 집밥으로 그의 헛헛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려 노력했다. 이것은 나에게 단순한 아내의 의무가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다. 벽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남편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서 차 시동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현관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홈웨어 차림을 정돈하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은 뒤 그를 맞으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서 있었다. 왼쪽 어깨에는 서류 가방이 걸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다. 평소 같으면 희미하게 미소를 짓거나 오늘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불평이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왔다. 오빠, 왔어? 어서 씻어. 따뜻한 물 받아놨어. 오늘 오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나는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욕실로 사라졌다.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애써 떨쳐버렸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라고 생각했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수저를 놓고 그의 컵에 시원한 물을 따랐다. 나는 얌전히 앉아 그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편안한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아직 반쯤 젖어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말없이 앉았다. 나는 따뜻한 밥을 그의 그릇에 퍼담고 두툼한 계란말이 몇 조각을 올려준 뒤 찌개와 반찬을 챙겨주었다. 나는 그가 첫 술을 뜨고 늘 그랬듯 작은 칭찬이라도 해주기를 기대하며 바라보았다. 하지만 남편은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이기만 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접시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눈앞의 음식이 전혀 입맛을 당기지 않는다는 듯이. 혹시 맛이 별로야? 오빠? 싱거워? 어색해지기 시작한 침묵을 깨며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한숨 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아니, 맛있어. 그냥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래.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나한테 말해봐, 오빠.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적어도 얘기하고 나면 속이라도 후련해질 테니. 남편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서려 있었다. 피곤함도 분노도 아닌 다른 무언가, 이유 없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무언가였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내로서의 직감이 그가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가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너한테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얘긴데 오빠? 그냥 말해.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테이블 위에 양손을 깍지 꼈다. 그 여자에 대한 얘기야. 내 전 부인. 전 부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귀에서 갑자기 윙하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 5년 동안 그 여자의 이름은 가장 큰 금기어였다. 나는 그들의 어두웠던 과거, 남편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던 성격 차이 문제로 파탄 나버린 결혼 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내가 아는 것은 남편이 항상 그 여자는 깊이 묻어버린 과거일 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갑자기 그 과거의 무덤을 파헤쳐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여자가 왜? 나는 마음속이 요동치는 것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서연아, 사업이 망했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지금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 월세를 못 내서 살던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났대. 정말 이 세상에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족들도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다들 멀어졌대.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가 쏟아내는 말들을 들었다. 같은 인간으로서 잠시 안쓰러운 마음이 스쳐 지나갔. 하지만 아내로서의 자존심과 자격지심이 내 마음을 훨씬 더 크게 지배했다. 왜 하필 내 남편이어야 하는가? 왜 이미 나와 결혼으로 얽힌 남자가 전 부인의 운명을 걱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오빠, 만약 당신이 불쌍해서 재정적으로 돕고 싶다면 우리가 조금 빌려줄 수는 있어. 비록 우리 예금이 많지는 않지만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이라면 나도 괜찮아.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연아,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돈으로는 그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 사람에겐 보호자가 필요해. 그녀를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 미간이 더욱 굳어졌다. 보호자? 무슨 뜻이야, 오빠? 당신이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야? 무슨 자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전 남편. 영웅이라도 될 셈이야. 나는 참지 못하고 비꼬는 말을 내뱉었다. 이 대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남편은 심호흡을 했다. 마치 다음 말을 내뱉기 위해 남은 용기를 전부 끌어모으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의 항로를 영원히 바꿔버릴 그 한마디. 내가 애써 쌓아 올린 가정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그 한마디. 나, 그 사람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 서연아. 내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콱쾅. 마치 머리 위로 벼락이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눈앞이 순간 캄캄해졌다. 식탁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져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나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남편을 쳐다보며 그가 농담하고 있다는 증거나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했다. 지나칠 정도로. 당신 미쳤어, 오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다. 테이블 아래에 있던 내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다. 아니, 안 미쳤어, 서연아. 아주 제정신이야. 그가 빠르게 대꾸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내 반응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갖춘 듯 높아져 있었다. 이건 욕정 때문이 아니야. 이건 순수하게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고 싶어. 우리 법에서도 허락하잖아. 안 그래? 남편이 공평하게만 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연아, 너한테 약속할게. 나는 공평하게 대할 거야. 너에 대한 내 애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가 가장 존중하는 첫 번째 아내로 남을 거야. 나는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다.
행복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찢어질 듯한 고통만이 담긴 웃음이었다. 돕는다고? 공평.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오빠? 마음과 몸을 나누는 게 케이크 한 조각 나누는 것처럼 쉬운 일인 줄 아냐고.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다. 눈앞이 뜨거운 액체로 흐려지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 아내야, 오빠. 무일푼일 때부터 당신 곁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당신이 아플 때 간호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챙겼어. 내가 대체 뭐가 부족했는데, 오빠? 내 헌신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감히 다른 여자를 우리 가정에 끌어들일 생각을 해. 내 목소리는 울음을 참느라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떨리며 높아졌다. 남편은 내가 히스테릭하게 우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거칠게 뿌리쳤다.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내 자신을 그 사람 입장에 놓고 생각해봐. 그 사람은 혼자고 버림받았고 고통받고 있어. 너는 여기서 모든 걸 가졌잖아. 편안한 집도 있고 안정된 생활도 있고 내 행복을 조금만 나눠줘. 나는 단지 너의 허락을 구하는 것뿐이야. 네가 허락해 준다면 너는 정말 큰 복을 받을 거야. 신의 눈에도 정말 고귀한 아내가 될 거라고. 닥쳐. 나는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유리잔과 접시가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당신의 배신을 정당화하려고 종교나 신을 들먹이지 마, 오빠. 그 여자를 돕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 결혼하는 것 말고 죽어도 난 일부다처는 싫어. 죽어도 그 여자랑 당신이 결혼하는 걸 허락할 수 없어. 식당 안은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내 거친 숨소리와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가 방금 보여주었던 거짓된 부드러움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끔찍한 분노의 번개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식탁 위에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오늘 밤 이후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숨막히는 정적이 내가 단호하게 거절한 후 우리 집 식당을 지배했다. 창밖의 빗소리는 이제 내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반주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느라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내 눈은 지난 5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를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다. 나의 보호자라고 항상 믿었던 그 남자가 이제 내 인생을 파괴할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되어버렸다. 남편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이 경직되었다. 평소 차분했던 얼굴이 이제 분노를 참느라 붉게 달아올랐다. 목의 핏대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의 거절은 남성으로서의 그의 자존심에 채찍질을 한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저항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나는 항상 순종적인 아내였다. 그의 어떤 결정에도 항상 응이라고 대답하는 아내. 하지만 남편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결코 언제까지나 동의할 수 없었다. 이기적이군. 그가 날카롭게 내뱉는 말이 팽팽한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너무나 차갑게 들려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당신이 전 부인이랑 재혼해서 내 감정을 짓밟으려고 하면서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아쳤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극심한 분노 때문이었다.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이 나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래, 넌 이기적이야, 김서연. 넌 공감 능력이 없어. 넌 여기서 편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신경도 안 쓰지. 넌 네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헌신적인 아내라고 생각해서
저 밖에서 죽어가는 여자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는 거야.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오빠. 그리고 그건 당신 알바도 아니어야지. 나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당신의 의무는 당신 아내에게 있고 내 감정을 지켜주는 거야. 당신의 과거를 위해 영웅 노릇이나 하는 게 아니라 과거. 그가 소리치듯 말을 잘랐다. 그 사람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내가 한때 소홀히 대했던 내 삶의 일부라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는 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생겼어. 그런데 너는 네 오만함으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걸 막고 있어. 넌 일부러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잖아. 그 비난에 나는 숨을 헐떡였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뺨을 아주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맙소사, 오빠,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언제부터 그 사람을 그렇게 신경 썼는데? 혹시 그동안 내 뒤에서 몰래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그 사람한테 가 있었던 거냐고? 남편이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고개를 돌려 칠흑같이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한숨 소리가 억지로 내쉬는 것처럼 들렸다. 그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내가 항상 보던 사랑이나 존경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혐오감과 실망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내 정신을 산산조각 낼 치명적인 말들이 흘러나왔다. 진실을 알고 싶어. 김서연.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내 온몸을 소름 돋게 만들었다. 나는 쓰디쓴 담즙 같은 침을 삼키며 침묵했다. 나는 다음에 이어질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내 발이 마치 식당 바닥에 못 박힌 것 같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치명적인 문장을 내뱉었다. 나 너한테 질렸어. 김서연. 아주 신물이 나. 심장이 몇 초간 냈는 것 같았다. 내 주위의 세상이 천천히 도는 듯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거의 소리 없이 속삭였다. 넌 지루해. 그가 죄책감 없이 말을 이었다. 각 음절을 강조하며 내 뇌리에 확실히 박히도록 하려는 듯했다. 너와 함께하는 삶은 단조로워. 너의 일상, 너의 말투, 나를 대하는 방식, 모든 게 시시해. 놀라움도 없고 열정도 없어. 넌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가정주부일 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서연아, 난 너랑 결혼한 걸 후회해. 그 마지막 문장이 나를 완전히 죽였다. 난 너랑 결혼한 걸 후회해. 그 세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정확히 꽂혔고 내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잔인하게 비틀렸다. 나는 뒤로 비틀거렸다. 기절하지 않으려고 식탁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다. 숨이 막혔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갑자기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입술이 심하게 떨렸지만 목구멍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가? 5년 전 증인들 앞에서 성스러운 서약을 했던 그 남자가, 우리 부모님께 나를 허락해달라고 애원했던 그 남자가, 그 사랑 넘치던 남자는 어디로 갔는가? 왜 지금 내 앞에는 내 자존심에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무정한 괴물이 서 있는가? 넌 그 사람처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남편은 계속해서 나를 고문했다. 그의 말은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두었다가 적절한 때를 기다려 쏟아내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내가 진정한 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그런데 너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집 청소하는 법밖에 모르잖아. 나는 대등한 동반자가 필요한 거야, 서연아. 공짜 가정부가 아니라. 맙소사.
그 말은 내 남은 이성의 마지막 조각마저 파괴했다. 공짜 가정부, 이것이 그가 내 모든 희생에 대해 내린 평가란 말인가? 나는 그를 위해 내 경력을 포기하고 내 꿈을 버리고 내 인간관계를 제한했다. 매일 아침 나는 그의 옷이 깔끔하고 아침 식사가 준비되도록 가장 먼저 일어났다. 매일 밤 나는 피곤하다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이 이렇게 잔인한 모욕이란 말인가. 남편은 얼어붙은 채 조용히 울고만 있는 나를 보고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문 근처 작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차키를 집었다. 네가 허락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난 너한테 통보했으니까. 그 지루한 내 자신이나 잘 챙겨. 그는 큰 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는 지벽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닫아버렸다. 곧이어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빗속의 밤을 가르며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완전히 무너진 채 홀로 남겨졌다. 내 몸숨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식당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부딪혔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 절규가 이제는 무덤처럼 느껴지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너무나 답답하고 아픈 가슴을 스스로 쳤다. 그 저주받은 말들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질렸어. 결혼한 걸 후회해.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공짜 가정부. 그날 밤 나는 차가운 바닥에서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의 음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버렸다. 목소리가 쉴 때까지 울었다. 눈이 붓고 따가울 때까지,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방황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의심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의 부족함은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정말 그의 눈에 그렇게 끔찍한 사람이었을까? 과거의 환영이 내 마음속에서 춤을 추었다. 나에게 청혼할 때의 달콤한 약속,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의 행복한 미소,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나는 버려지고 짓밟히고 자존심이 한 조각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춥게 느껴졌다.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도 내 가슴에 자리 잡은 냉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나는 식당 바닥에서 밤새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끔찍하게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다. 침대 옆자리를 돌아보았을 때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았다. 옆자리 이불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여전히 깔끔했다. 문을 박차고 나가 내 영혼을 파괴하는 말을 내뱉은 후 그는 정말로 나를 이 잔해 속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나는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나 거울로 발걸음을 질질 끌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다. 창백한 얼굴, 붉은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것이 그 지루한 여자의 모습인가? 이것이 그가 나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이유인가? 다음 며칠은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흘러갔다. 남편은 집에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날 밤의 다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더 이상 따뜻한 인사도, 출근할 때 이마에 해주던 키스도, 식탁에서의 가벼운 대화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렀다. 내가 무언가 물으면 대답은 항상 짧고 퉁명스러웠다. 그는 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항상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이 모든 쓰라림을 혼자 삼키며 버텨보려 했다. 여전히 그를 위해 밥을 짓고 그의 셔츠를 다렸다. 그의 태도가 누그러지기를 바라며 아내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내 희망은 헛된 망상일 뿐이었다. 그의 태도 변화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다. 남편은 점점 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항상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고객과의 미팅이었다. 예전에는 늦게 들어올 경우 항상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다. 이제 내 문자는 읽기만 할 뿐 답장이 없었고 내 전화는 종종 거절당했다. 이 집의 침묵이 서서히 내 숨을 조여왔다. 나는 종종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고통스러운 불안감 속에서 그의 차 엔진 소리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몸에서는 다른 냄새가 났다. 내가 항상 골라주던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게 풍기는 달콤한 플로럴 향, 여자의 향수 냄새였다. 내가 물으면 그는 사무실이나 동료의 차에서 밴 냄새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쌓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손에 들린 납작한 물건이었다. 남편의 휴대폰은 이제 그의 두 번째 목숨처럼 보였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데나 테이블 위나 침대 위에 두곤 했다. 이제 그 물건은 그의 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휴대폰 화면은 항상 뒤집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려 했지만 수년 동안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아프게 저려왔다. 그는 나에게서 무언가 큰 것을 숨기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그가 방구석에서 휴대폰 화면을 보며 혼자 미소 짓는 것을 목격했다. 그가 오랫동안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 내가 그와 사랑에 빠졌던 이유였던 그 미소. 아내로서의 내 직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가슴속의 아픔이 서서히 불타오르는 호기심으로 변했다. 나는 내 집 지붕 아래에서 계속해서 속고만 사는 바보 같은 여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나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옷을 세탁할 때마다 나는 그의 셔츠와 바지의 모든 주머니를 꼼꼼히 뒤졌다. 나는 그의 셔츠 깃을 확인하며 립스틱 자국이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심지어 그의 서재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영수증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 인출 영수증과 보석 가게 및 여성 의류 부티크의 쇼핑 영수증을 몇 개 발견했을 때 내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나는 최근에 그에게서 어떤 선물도 받지 못했다. 내 모든 탐색의 정점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식탁에서의 그 잿빛 밤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후였다. 남편은 몹시 지친 상태로 귀가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렸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방구석 작은 소파 위로 아무렇게나 던지고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몇 분 만에 그의 고른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밖에서의 활동으로 너무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복잡한 심경으로 그의 몸을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반쯤 열린 그의 서류 가방으로 향했다. 무언가가 나를 그 가방으로 다가가도록 이끌었다. 가죽 소재의 가방 지퍼를 잡는 내 손이 떨렸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그 안 사무 서류와 노트 더미 사이 가장 밑바닥에 깔끔하게 끼워진 갈색 서류 봉투를 보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꺼냈다. 꽤 두꺼웠다. 나는 발소리를 죽여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나는 방구석 작은 스탠드를 켜고 숨을 참으며 카펫 위에 앉았다. 여전히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나는 봉투를 열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증명사진이었다. 파란색 배경에 나란히 찍은 사진. 사진 속에서 남편은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의 여자가 붙어 있었다. 그의 전 부인. 그가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그 여자. 사진 속에서 그 여자는 전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고 미소는 활짝 피어 있었으며 아주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기분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내 손은 다시 봉투 안을 더듬었다. 이번에는 공식 로고가 찍힌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나는 그 종이에 인쇄된 문장들을 훑어보았다. 그 문서의 제목을 읽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증명. 내 눈은 재빨리 거기에 적힌 날짜를 찾았다. 그들의 혼인 날짜는 그가 나에게 재혼 허락을 구했던 그 밤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낸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정말로 자신의 미친 계획을 실현했던 것이다. 그는 죄책감 없이 법적 아내로서의 내 지위를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뒤에서 몰래 그 여자와 결혼했다. 증명서 아래에는 큰 사이즈로 인화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뺨을 타고 쏟아지는 눈물로 손이 젖는 것도 모른 채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것은 그들의 소박한 사실혼 축하 파티 사진들이었다.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그들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각자의 네 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를 자랑하고 있었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며칠 전 내가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의 결제 영수증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내 시야를 어지럽혔다. 나는 여전히 카펫 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내 앞에는 갈색 서류 봉투와 그 안에 내용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려 눈꺼풀에 따갑고 뜨거운 느낌만 남았다. 밤새 나를 지배했던 슬픔은 서서히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덩어리가 자리 잡았다. 나는 사진들과 사실혼 관계의 증명서를 모아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보기 좋게 배열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그가 좋아하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을 탔다. 찻잔과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깼다. 나는 그 커피잔을 가져와 그의 배신 증거물 더미 바로 옆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맞은편 소파에 팔짱을 끼고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더 이상 눈물도 흐느낌도 없었다. 밤새 흐느껴 울던 여자는 죽었다. 그 자리에는 자존심을 짓밟히고 이제 해명을 요구하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7시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발걸음이 나무 바닥을 밟으며 무겁게 들렸다. 그는 큰 하품을 하며 가렵지도 않은 머리 뒤를 긁으며 나왔다. 거실로 걸어 나올 때 그의 눈은 아직 반쯤 감겨 있었다. 내 커피 준비됐어? 그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응, 준비됐어. 내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게 대답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다.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차가웠다. 그는 유리 테이블로 다가갔. 커피잔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그곳에 깔끔하게 정렬된 종이들과 사진들에 꽂혔다. 그의 손동작이 허공에서 멈췄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졸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증거물 더미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다시 테이블 위의 문서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몇 초간 창백해졌다. 자신의 큰 비밀이 탄로난 것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가 무릎을 꿇기를, 그가 사과하기를, 그의 얼굴에 후회하는 기색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오히려 내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의 창백했던 얼굴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턱이 단단해지고 그는 심호흡을 했다. 후회의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남편은 오히려 그 종이 더미를 태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갈색 서류 봉투에 집어넣었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 그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거의 도전적으로 들릴 정도였다.
당신 서류 가방에서. 내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왜? 놀랐어? 당신의 그 지루한 아내가 생각보다 바보는 아니어서? 남편이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똑바로 서서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오만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이미 알았다니 잘 됐네. 내일이 더 쉬워졌어.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겠군. 그래, 나 그 사람이랑 다시 시작했어. 우리 지난주에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 말들이 그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다. 마치 방금 새 구두를 샀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무런 부담도,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내 목소리가 분노의 떨림을 감추지 못하고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날 배신했어. 날 속였다고. 몇 주 동안 차갑게 굴고 야근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전 부인이랑 놀아나고 있었던 거잖아. 당신은 우리 결혼을 짓밟았어. 우리 결혼은 이 일 훨씬 전부터 문제였어. 모르는 척하지 마. 그가 소리치며 맞받아쳤다.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내가 몰래 다시 시작한 건 전부 너 때문이야. 이건 내 잘못이라고. 나는 경악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 잘못이라고? 바람 피운 건 당신이야. 내 허락도 없이 사실상 중혼을 저지른 건 당신인데 나를 탓한다고? 당연하지. 남편이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날 밤 네가 허락해줬다면, 네가 이해심을 갖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받아들여줬다면 내가 이렇게 몰래 할 필요도 없었어. 이 편법을 쓰도록 나를 몰아붙인 건 너야. 너의 오만함, 나누기 싫어하는 너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야만 했다고. 네가 처음부터 허락했다면 우리 모두 잘 얘기해 볼 수 있었을 거야. 이게 무슨 궤변인가?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의 논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그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마치 자신이 허락해주지 않는 내 상황의 희생자인 것처럼. 듣기만 해도 역겨운 최상급의 가스라이팅이었다. 당신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비겁한 남자야. 종교라는 말 뒤에, 사람을 돕는다는 숭고한 명분 뒤에 숨어.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저 탐욕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는 남자일 뿐이야. 당신이 그 여자와 다시 시작한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욕정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당신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철썩, 내 말이 그의 뺨을 때리는 상상의 소리가 들렸다.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분노가 폭발했다. 입 닥쳐. 넌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내가 필요했고, 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너 같은 아내에게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감정이라고. 그럼 왜 아직 여기 있는데? 내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 여자가 그렇게 완벽하고 내가 그렇게 지루하다면 차라리 날 이혼시켜주지 그래. 왜 날 이독이 든 결혼 생활에 붙잡아두는 건데? 나는 책임감 있는 남자니까. 그가 가슴을 쫙 펴고 대답했다. 마치 자신의 말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난 널 이혼시키지 않을 거야. 생활비는 계속 줄 거고 살 곳도 마련해 줄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대해주길 기대하지는 마. 이제부터 내 삶은 둘로 나뉜 거야. 그리고 네가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 매일 밤 여기로 힘들게 돌아올 필요도 없겠네. 이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내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할지 보려고 뒤따라갔다. 그는 우리의 큰 옷장을 열고 옷장 위에서 중간 크기의 캐리어를 꺼내 침대 위로 던졌다. 그는 빠르고 거친 동작으로 자신의 비싼 셔츠, 바지, 속옷들을 꺼내 캐리어에 던져 넣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나지막이 물었. 답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 짐 일부를 그 사람 집으로 옮길 거야.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하며 계속 짐을 쌌다. 그 사람이 더 괜찮은 아파트를 막 계약했고 내가 월세를 내주고 있어. 그 사람 옆에 내가 있어줘야 해. 임신 중이라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거든. 임신. 그 한 단어는 내 머리를 관통하는 총알 같았다. 무릎에 힘이 탁 풀렸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문틀을 붙잡았다. 사실혼 관계를 맺은 지 몇 주 만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아니면 혹시 그가 나에게 허락을 구하던 그 밤, 훨씬 이전부터 그들의 더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던 건가? 이 모든 사실은 내 머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남편이 거칠게 캐리어 지퍼를 닫았다. 그는 캐리어를 들어 침대에서 내리고 자신의 서류 가방과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챙겼다. 그는 문가에 돌처럼 굳어서 있는 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마치 내가 형체 없는 그림자라도 되는 것처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후회하는 눈빛 한 번 없이. 추락, 그리고 부활. 그날 밤 남편이 떠난 후의 나날들은 내 모든 의식을 삼켜버린 짙은 안개 같았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 채웠던 집은 이제 서서히 내 영혼의 무덤으로 변해갔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쓸거나 아침 공기를 들이기 위해 창문을 연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배신의 증거가 흩어져 있던 유리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물을 주던 거실 구석의 화분은 이제 시들고 노랗게 변해버렸다. 마치 집안의 공기를 독살하는 쓰라림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보냈다. 눈물이 흘러내려 뺨에서 저절로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내 인생의 최저점은 정말로 고통스러웠다. 식욕을 잃었다. 뱃속의 허기짐은 가슴을 갉아먹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남편이 그 여자를 껴안고 함께 웃으며 애정을 쏟아붓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 돌아갔다. 그날 밤 그의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내 마음을 고문했다. 너한테 질렸어. 너랑 결혼한 걸 후회해. 넌 지루해. 그 문장들은 칼날이 되어 내 자존심을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결국 나는 스스로를 버려져 마땅한 쓰레기 더미보다 못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예쁘지 않은 걸까? 어쩌면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걸까? 어쩌면 집안일에 너무 바빠서 나 자신을 가꾸는 것을 잊었던 걸까? 이런 독이 든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했다. 이 배신이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게 만들었다. 한때는 이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체념할까 하는 생각도 스쳤다. 이혼하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종종 치욕,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여자의 실패로 여겨지곤 했다. 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고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두려웠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5년 동안 항상 곁에 누군가가 있다가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상상이었다. 심지어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해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뻔했다. 더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그 여자만 받아준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약속하려 했다. 정신적인 붕괴는 나를 가장 비참한 지점까지 스스로를 낮추게 만들 뻔했다. 하지만 신은 내가 그 파멸 속으로 계속 가라앉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남편이 이 집을 나간 지 정확히 10일째 되던 날, 현관문에서 세찬 노크 소리가 들렸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누워있던 나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이어서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과 단호함이 가득한 목소리. 서연아, 문 열어라. 엄마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지금 당장 문 열지 않으면 경비 아저씨 불러서 문 부수라고 할 거야. 엄마의 목소리였다. 나는 솜처럼 가벼운 몸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발을 질질 끌며 문으로 향했다.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자 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양손에는 음식이 가득 담긴 커다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상태를 보는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은 순식간에 엄청난 충격으로 바뀌었다. 엄마는 내 헝클어진 머리, 초췌하고 창백한 얼굴, 그리고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홈웨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의 시선은 이내 어지럽고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집안으로 향했다. 엄마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엄마는 곧장 달려와 나를 꼭 껴안았다. 엄마의 향기로운 채취, 따뜻한 포옹, 그리고 등을 쓰다듬는 손길에 내 마지막 남은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부짖으며 그동안 혼자 억눌렀던 모든 아픔과 분노, 절망을 쏟아냈다. 엄마는 나를 소파로 이끌어 조심스럽게 앉힌 뒤 다시 껴안으며 계속해서 기도와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무슨 일이냐, 내 딸, 그 천하의 나쁜 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쩌다 이렇게 산송장처럼 됐어? 엄마가 울음을 참느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주름진 엄마의 손가락이 내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더듬거리는 목소리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숨기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남편의 재혼 허락 요구, 나의 거절, 나를 모욕했던 거친 말들. 그리고 사실혼 증명서와 그들의 축하 파티 사진들을 발견한 것까지. 나는 또한 남편이 지금 임신한 전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주말에나 잠깐 들러 마치 내가 거지라도 되는 양 돈을 던져주고 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야기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자 엄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눈가의 슬픔은 증발하고 그 자리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엄마는 2손을 불끈 쥐었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지금 뭘 울고 있는 거냐? 엄마가 놀라운 어조로 물었다. 더 이상 동정의 기색은 없었다. 절대적인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다. 길가에 조약돌을 줍겠다고 다이아몬드를 버린 비겁한 놈 때문에 울고 있는 거냐? 너한테 솔직할 용기조차 없는 놈 때문에 네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냐고. 나는 작게 흐느꼈다. 제가 쓸모없는 것 같아요, 엄마. 그 사람이 제가 지루하다고 했어요.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한대요. 어쩌면 제가 정말 나쁜 아내라서 그가 밖에서 행복을 찾았나 봐요. 무서워요, 엄마. 이혼녀가 되는 게 무서워요.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요. 엄마가 내 2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억지로 엄마의 눈을 마주 보게 했다. 엄마 말 똑똑히 들어. 배신자의 더러운 입이 내 가치를 정하게 두지 마. 내가 지루해진 건 내 젊음과 경력, 자유를 희생해서 그놈을 섬겼기 때문이야. 네가 지루해진 건 그놈 셔츠가 구김없이 펴지고 배가 부른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만약 그놈이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감사할 줄 모르는 멍청한 놈이라는 뜻이야. 엄마의 말은 내 의식을 후려치는 불채찍 같았다. 내 머리를 짓밟는 남자와 버티고 사는 게 널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 첫 번째 아내라는 지위가 내 정신 건강과 행복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보같이 굴지 마. 넌 내 딸이야. 엄마가 고생해서 널 키운 건 은혜도 모르는 놈한테 발닦개나 되라고 키운 게 아니야. 엄마의 숨이 가빠졌다. 엄마는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가더니 커튼을 거칠게 젖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내 눈을 부시게 했다. 일어나, 지금 당장 씻어. 몸을 깨끗이 해. 엄마가 이 집 청소할게. 그러고 나서 우리 계획을 세우자. 운다고 내 자존심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걸 되찾을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야. 나는 엄마의 꼿꼿한 등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었다. 며칠 동안 나를 지배했던 두려움과 자괴감이 건강한 분노로
서서히 씻겨나갔다. 엄마 말이 맞았다. 왜 내가 남편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가? 왜 그가 밖에서 행복하게 웃는 동안 나는 망가져야 하는가? 나는 서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아직 조금 후들거렸지만 결심은 굳어지고 있었다. 나는 욕실로 향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아주 낯선 모습을 보았다. 부은 눈, 칙칙한 얼굴,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표정.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이 잠시 흐르게 한 뒤 그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감각이 잠시 마비되었던 뇌세포를 깨우는 듯했다.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깊게 응시했다. 그 지친 시선 뒤에서 이 결혼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존재했던 독립적인 여성의 잔재를 보았다. 남편이 집안일에만 집중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접어야 했던 작은 수제, 도시락 사업을 하던 때가 기억났다. 내 꿈들이 기억났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내 애도 기간은 끝났다. 배신한 남자를 위해 울던 여자는 오늘 죽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엄마는 이미 거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있었다. 나는 서재로 걸어가 방구석에 있는 나무 캐비닛을 열고 몇 달 동안 만지지 않았던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식탁으로 가져갔다. 폭풍이 처음으로 우리 가정을 덮쳤던 바로 그 자리로. 나는 노트북을 켜고 심호흡을 한 뒤 나의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사실혼 증명서와 사진들이 담긴 갈색 봉투를 가져와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선명하게 촬영했다. 남편이 물리적 증거를 없애려 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사진을 내 개인 이메일로 보내 백업해 두었다. 두 번째 단계, 재정. 나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예전에 그가 나에게 맡겼던 우리 공동명의 통장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나는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역시나 내 추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한 계좌 번호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금이 여러 차례 이체된 것을 발견했다. 수취인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의 전 부인 이름이었다. 그 이체는 그가 나에게 재혼 허락을 구하기 3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피가 다시 끓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모든 거래 내역을 인쇄했다. 이 자금 흐름의 증거는 법정에서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 자산. 나는 결혼 5년 동안 우리가 취득한 모든 자산의 목록을 작성했다. 이 아파트의 대출금은 남편의 월급으로 상환되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계약금은 결혼 전 내 개인 저축에서 나왔다. 그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도시 외곽의 작은 땅의 등기 권리증, 모든 것을 깔끔하게 목록으로 정리했다. 나는 금고에서 관련 서류들을 찾아 아파트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우리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복사했다. 나는 그 모든 서류를 두꺼운 빨간색 플라스틱 파일에 정리했다. 이 서류들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나의 독립을 향한 티켓이었다. 엄마가 식탁으로 다가와 내 노트북 옆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었다. 엄마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래야 내 딸이지.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엄마의 미소에 화답했다. 이번에는 억지로 지어낸 거짓 미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싸울 준비가 된 한 여자의 첫 번째 미소였다. 그가 감히 불장난을 시작했으니 제가 그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엄마, 내 계획은 완성되었고 서류는 내 손에 있었다. 정신적 혼란의 시간은 내 헛된 충성에 대한 대가로 충분했다. 내일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고
나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쪽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나는 판을 뒤집을 것이다. 나는 내 삶, 내 자존심, 그리고 내 미래를 되찾을 것이다. 그날 아침, 날씨는 매우 맑았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은 마치 오늘 내가 내디딜 큰 발걸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침실의 큰 거울 앞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우아한 실크 소재의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와이드 팬츠를 매치했다. 며칠 전만 해도 산송장 같았던 내 얼굴은 이제 옅은 화장으로 생기가 돌았다. 코랄빛 립스틱은 단호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머리를 단정한 포니테일 스타일로 묶었다. 더 이상 구겨진 홈웨어도 부엌의 양파 냄새도 없었다. 오늘 나는 다시 품격 있는 여자가 되었다. 정신 나간 남자가 함부로 버리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여자. 불륜 증거, 계좌 이체 내역, 자산 사본이 담긴 빨간색 플라스틱 파일은 내 오른손에 굳게 쥐어 있었다. 오늘 나를 위해 함께 밤을 새워준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엄마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무사하기를 기도해 주었다. 나는 집을 나서 낡은 내 차에 시동을 걸고 붐비기 시작하는 도시의 도로를 달렸다. 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엄마 지인이 추천해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였다. 그녀의 이름은 차혜원, 재산 분할과 가정 폭력 사건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는 강인한 여성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다. 차혜원 변호사의 사무실은 도심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나는 가슴을 펴고 턱을 든 채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사무실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로마 향이 났고 그녀의 책상 뒤 자단나무 책장에는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단호한 안경테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 차 변호사가 강한 악수로 나를 맞았다. 앉으세요. 당신의 지인을 통해 사건의 개요는 들었습니다만 직접 듣고 싶군요. 차 변호사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 앞에 똑바로 앉았다. 서론 없이 나는 그 빨간 파일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확한 발음으로 말했다. 남편의 재혼 허락 요구 거절, 내가 받았던 모욕, 그리고 사실혼 관계와 그 여자에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증거를 발견하기까지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나는 마치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듯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건넨 파일 속 증거들을 한 장 한 장 능숙하게 넘겼다. 아주 좋습니다. 차 변호사가 모든 서류 검토를 마친 뒤 중얼거렸다. 그녀는 존경심이 담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상태로 오시는 의뢰인은 드뭅니다. 증거를 아주 깔끔하게 모으셨군요. 이 계좌 이체 내역이 우리의 주요 무기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제 입지가 확고한가요? 변호사님. 내가 확인차 물었다. 매우 확고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계좌 이체의 내역을 가리켰다. 첫 번째 아내의 허락 없는 사실상의 중혼은 우리나라 혼인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혼인 상태를 속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금 이체가 당신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을 때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그는 당신의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사용하여 다른 여자를 부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 재산 횡령의 한 형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자 피가 끓는 듯 했다. 엄청난 만족감이 핏줄을 타고 흘렀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오늘 당장 이혼 소송을 제기합시다. 차 변호사가 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제가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우리는 불륜과 불법적인 중혼으로 인한 정신적 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 분할 청구를 명확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모든 공동 명의의 예금은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가 당신의 고통 위에서 재정적으로 즐기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변호사님. 제 권리의 단 1원도 그들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한 후 나는 솜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오피스 빌딩을 나섰다. 몇 주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법적인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겼다. 이제 나 자신을 돌볼 차례였다. 나의 두 번째 목적지는 고급 뷰티 살롱이었다. 나는 관리 의자에 앉아 전문가들이 내 몸을 가꾸도록 내버려 두었다. 항상 되는 대로 묶고 다녔던 긴 머리는 이제 어깨 기장의 레이어드 컷으로 잘라 더 현대적이고 산뜻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얼굴 관리, 전신 스크럽을 받고 손톱까지 다듬었다. 몇 시간 후 거울을 다시 보았을 때 내가 본 모습에 활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주 아름답고 젊고 활기차 보였다. 나를 지루하다고 불렀던 남편의 모욕이 이제는 값싼 농담처럼 느껴졌다. 살롱을 나와 쇼핑몰에 들렀다. 나는 지금까지 홈웨어와 낡은 티셔츠만 가득했던 내 옷장을 대체할 몇 벌의 세련된 새 옷을 샀다. 새 휴대폰도 샀다. 나는 내 옛 전화번호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옛 번호를 버리기 전에 나는 몇몇 오랜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업, 한식 수제 도시락 케이터링 주문을 다시 받는다고 알렸다. 차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지 이틀이 지났다. 내 삶은 새로운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축하 행사를 여는 오랜 친구로부터 첫 케이터링 주문이 들어왔다. 주방에서의 분주함이 다시 내 하루를 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신한 남자를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재정적 독립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 내 손에 밴 주방 양념 냄새가 이제는 성공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여전히 내 곁을 지키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양념을 다듬는 것을 도와주셨다.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엄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는 신호였다. 그러던 목요일 오후 내가 주문받은 소갈비찜을 큰 냄비에 젓고 있을 때 이 용도로만 아직 켜두었던 내 옛 휴대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았다. 남편의 이름이 그곳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가 거의 끊어질 때까지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 나서야 초록색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김서연,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매우 크고 분노의 찬고함이 곧장 내 고막을 때렸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방 조리대에 편안하게 기대어 냄비에서 끓기 시작하는 갈비찜을 지켜보았다. 무슨 짓이라니. 오빠, 똑바로 말해. 나 지금 일하느라 바빠. 모르는 척하지 마. 이 여자야. 그가 더욱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으로 보아 그는 실외에 있는 것 같았다. 법원에서 이 집으로 보낸 서류가 대체 뭐야? 이혼 소장, 재산 분할 청구? 너 미쳤어. 언제부터 변호사를 고용했어? 아, 소장이 도착했구나. 차 변호사님 일 처리가 정말 빠르시네. 나는 일부러 차 변호사에게 이혼 소환장을 그의 사무실 주소가 아닌 그가 전 부인을 위해 얻어준 새 아파트 주소로 직접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여자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했다. 내가 그녀의 남자를 버리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 그 서류 도착했구나. 나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얼음처럼 차갑게. 내 평정심이 그의 감정을 더욱 자극한 것이 분명했다. 잘 됐네. 꼼꼼히 읽어봐, 오빠. 한 줄도 빼놓지 말고, 특히 법정에서 우리가 반으로 나눌 자산 목록 부분은 더더욱.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김서연.
날 강도질하려는 거야? 그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차도 내 이름이라고. 넌 집에서 빈둥거리며 기생충처럼 살았으니 아무 권리 없어. 감히 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해? 여기 내 아내는 임신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의 비열함에 진심으로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당신 아내. 아, 당신이 몰래 사실혼 관계를 맺은 그 내연녀 말이야. 잘 들어, 오빠. 내 목소리가 낮아지며 날카롭고 강한 어조로 변했다. 집과 차의 명의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우리가 결혼한 후에 산 거야. 이 나라 법은 그걸 공동 재산으로 인정해. 그리고 기억해둬. 그 집 계약금은 내 돈에서 나왔어. 기생충이라고. 5년 동안 나는 월급 한 푼 안 받고 당신 인생을 돌보며 당신이 밖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어. 이제 내 청구서가 나갈 차례야. 수화기 저편에서 남편이 잠시 침묵했다. 그의 무거운 숨소리와 배경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 그의 사실혼 아내가 남편이 날뛰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모양이다. 서연아, 제발. 갑자기 그의 어조가 낮아지며 약간 애원하는 투로 변했다. 우리 잘 얘기해 볼 수 있잖아. 소송 취하해. 이렇게 시끄럽게 이혼하고 싶지 않아. 지금 내 돈은 새집이랑 임신 비용 때문에 바닥났어. 네가 지금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나 망해. 망한다고? 내가 냉소적으로 되물었다. 그럼 당신이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어땠을까? 우리 공동의 돈을 그 과거의 여자를 위해 탕진하며 재혼한 걸 알았을 때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이 지금 망하든 말든 내가 신경 쓸 것 같아. 서연아, 법원에서 봅시다, 오빠. 최고의 변호사를 데려와. 내 변호사는 당신에게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을 테니까. 그의 더러운 입에서 어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즉시 전화를 끊었다. 그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테이블 위에 놓고 앞치마를 고쳐맨 뒤 냄비 속의 갈비찜을 다시 젓기 시작했다. 승리의 미소가 내 얼굴에 선명하게 번졌다. 이건 당신 파멸의 시작일 뿐이야, 오빠. 나는 당신이 내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방울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이제 이 게임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었다. 마침내 첫 재판일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와 함께 탄 차의 유리 틈새로 스며들었다. 도시의 도로는 마치 여러 가지 예측으로 가득 찬 내 머릿속을 반영하듯 꽉 막혀 있었다. 하지만 울며 운명을 한탄하던 몇 주 전과는 달리 오늘 나는 매우 차분했다.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네이비색 블레이저 정장에 실크 소재의 흰색 셔츠를 받쳐 입었다. 이제 어깨까지 오는 머리는 단정하게 풀어 상큼한 화장을 한 내 얼굴 윤곽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내 옆에 앉은 엄마는 계속해서 내 손을 잡고 끊임없이 힘을 실어주었다.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딸이 폭풍에 맞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우리 차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가정법원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각양각색의 얼굴, 각양각색의 가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 대기실 구석에서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었고, 배우자와 뜨겁게 언쟁을 벌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텅 빈 시선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꼿꼿한 걸음으로 엄마를 이끌고 변호사 차혜원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앙 대기실로 향했다. 차 변호사는 항상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낙관적인 미소로 나를 맞았다. 우리는 긴 의자에 앉아 법원 서기의 호출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내 눈에 지난 5년간 내 마음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장 증오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남편은 서둘러 보이는 남자 변호사와 함께 법원 대기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모습은 내가 매일 아침 모든 것을 준비해주던 깔끔하고 향기롭던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의 셔츠 소매는 구겨져 있었고 눈 밑 다크서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짙게 내려와 있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빗질되어 있지 않았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차 항상 꼿꼿했던 그의 자세는 이제 알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약간 구부정해 보였다. 임신한 사실 온 아내와의 새로운 삶이 그의 낭만적인 상상만큼 아름답지는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시선이 방안을 훑다가 마침내 내 시선과 마주쳤다. 오늘 내 모습을 본 그의 두 눈에 엄청난 충격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 그는 망가진 서연이, 울며 애원하는 서연이, 혹은 그가 항상 비난했던 것처럼 촌스럽고 꾸미지 않은 서연이를 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새로운 서연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는 잠시 얼어붙은 채 마른 침을 삼키더니 주저하는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차 변호사와 엄마는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그를 가까이 오게 두도록 신호를 보냈다. 오늘 이 거짓말쟁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듣고 싶었다. 그는 내 바로 앞에 서서 마치 내가 신기루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연아, 그가 잠긴 목소리로 불렀다. 너 달라 보인다. 당연하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없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독을 제거했으니까 더 상쾌해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 재판 시작하기 전에 할 말 있어? 그는 몹시 좌절한 듯 거칠게 얼굴을 쓸어만졌다. 서연아, 제발 이 미친 짓 좀 그만해. 소송 취하해. 내 변호사랑 얘기해봤는데 내가 청구한 재산 분할은 정말 말도 안 돼.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셈이야. 그 사람 출산 비용으로 큰 돈이 필요한 거 잘 알잖아. 병원비가 비싸다고, 서연아. 우리 집 월세도 아직 내야 하고. 이 재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집에서 잘 얘기해보자.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의 비열함에 진심으로 조롱하는 웃음이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집이 없어, 오빠. 그 집은 지금 분쟁 중이잖아. 그리고 언제부터 당신 내연녀 출산 문제가 내 일이 됐는데. 당신이 아직 내 남편 신분일 때 다른 여자랑 애 만드는 재미를 선택했으니 그 결과는 혼자 책임져.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동정을 구걸하는 거야?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말할 때 그 오만함은 어디 갔어?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지만 그는 공공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소리치지 못했다. 너 정말 인정머리가 없구나, 서연아. 아버지가 가난해져서 죄 없는 아이가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인정머리 없는 건 당신이지. 내가 몸을 그에게 기울여 내 목소리가 그에게만 들리도록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과거의 여자를 위해 자기 아내의 정신을 파괴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잖아. 당신은 우리 공동통장에서 돈을 훔쳐 그 여자 생활비를 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인정 타령이야? 그 악어의 눈물은 나중에 판사님 앞에서나 흘려. 그가 내 말에 반박하기도 전에 서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우리 이름을 불렀다. 조정 시간이 되었다. 나는 일어서서 블레이저를 정리하고 턱이 굳어진 채 멍하니 서 있는 그를 그냥 지나쳐 걸어갔다. 조정실 안의 분위기는 매우 형식적이고 딱딱했다. 중재 판사가 가운데 앉아 우리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재안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내 마음속에는 화해라는 단어를 위한 공간이 조금도 없었다. 중재 판사는 그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었다. 남편은 매우 교활하게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그 재혼은 단지 전 부인을 돕기 위한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자신을 다시 받아준다면 공평하게 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심지어 내가 그동안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아 외로움을 느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 아주 교묘하게 엮어낸 그의 거짓말을 들으며 나는 그저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 남자는 정말 정신이 나갔다. 그는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쉽게 사실을 왜곡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애원하는 시선을 무시하고 중재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매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모든 주장을 반박했다. 나는 그날 밤 그가 나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나를 지루한 아내이자 후회스러운 존재로 여겼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법적 아내로서의 동의 없이 그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설명했다. 나는 또한 거짓과 배신의 기반 위에서는 어떠한 공평함도 세워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 설명을 들은 중재 판사는 이 가정이 한쪽이 신뢰를 치명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조정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우리 둘은 이 사건을 법정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재판은 몇 주 동안 꽤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그의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된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내가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고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의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매우 영리한 전문가였다. 그녀는 남편이 공동통장에서 그의 사실혼 아내 계좌로 보낸 수천만 원의 자금 흐름 증거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내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 증거를 성공적으로 제출했다. 그 증거는 우리 집을 구입할 때 계약금이 내가 일을 그만두기 전 내 노력으로 번 돈에서 나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판사 앞에서 남편의 모든 거짓말과 비열함은 무자비하게 낱낱이 벗겨졌다. 나를 가장 만족시킨 것은 판사의 망치가 공식적으로 두드려지기 전부터 카르마가 서서히 그의 새로운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정보는 우연히 그를 만난 몇몇 우리 친구들과 몇 주 후 법원 주차장에서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날 증거 심리가 끝난 후 나는 내 차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그의 차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의 사실혼 아내 신분이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그의 전 부인이 함께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매우 언짢아 보였다. 그들의 비밀 결혼 사진에서 보았던 행복한 표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큰 기둥 뒤에 걸음을 멈추고 꽤 안전한 거리에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지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편을 꾸짖었다. 난 몰라, 오빠. 아무튼 오늘 그 브랜드 아기용품 꼭 사야 해. 내 친구들은 다 그거 쓴단 말이야. 설마 우리 애한테 싸구려를 쓰게 할 거야? 그리고 왜 이번 달 생활비를 그렇게 확 줄였어? 당신 돈 다 어디 갔어? 남편이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는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은 매우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 보였다. 제발 좀 이해해줘. 서연이랑 재산 분할 소송 때문에 내 계좌 일부가 동결됐어. 변호사 비용 내느라 월급도 깎였고, 우리 지금 아껴야 해. 지난달처럼 명품 사달라고 조를 수 없어. 제발 나 좀 더 골치 아프게 하지 마. 그 대답을 듣자 그 여자는 오히려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핸드백으로 남편의 팔을 쳤다. 아, 그래서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부자라고, 월급도 많고, 내 와이프는 바보라서 속이기 쉽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제 그 여자한테 빈털터리가 되게 생겼잖아. 당신이랑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차라리 진짜 부자 남자를 찾았지. 자신의 아내의 말에 남편의 뺨을 세게 때리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한때 그 여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오만한 남자는 이제 자신이 필사적으로 변호했던 여자의 입에서 직접적인 모욕을 듣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사실혼 아내는 결국
그의 돈만을 사랑하는 기회주의적인 기생충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의 돈줄이 나의 소수로 인해 마르기 시작하자 그 여자의 본성이 거침없이 드러났다.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매우 비참하고 한심해 보였다. 나는 기둥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몸을 돌려 차를 향해 발걸음을 계속했다. 그에 대한 동정심은 내 마음속에 조금도 없었다. 우주가 내 상처받은 마음에 아주 우아한 방식으로 복수해주고 있었다. 배신은 언제나 배신자에게 돌아갈 길을 찾는다. 그리고 내 남편은 이제 자신이 직접 심은 씨앗에서 자란 쓴 열매를 맛보고 있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정의 날이 마침내 밝았다. 재판정 창밖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매우 맑았다. 마치 자연도 오늘이 나의 독립기념일임을 아는 것 같았다. 나는 매우 차분해 보이는 차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꼿꼿이 앉았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때때로 점점 더 초췌하고 칙칙해 보이는 얼굴을 쓸어만졌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모든 주장, 증거, 증인들은 이전 재판에서 이미 제시되었다.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가 다투던 재산의 운명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재판장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법정 안의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판사의 중저음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했다. 그는 피고가 첫 번째 아내의 허락 없이 몰래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실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는 혼인 서약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법적 아내에 대한 정신적 폭력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다. 판사는 또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부양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재정에 손해를 입힌 일방적인 자금 이체 증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내 마음의 화상에 쏟아붓는 시원한 냉수 같았다. 진실은 마침내 내 편이었다. 거의 1시간 동안 법적 고려 사항들을 낭독한 후 판사는 가장 긴장되는 결론 부분에 도달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셔츠 끝자락을 세게 움켜쥐었다. 판결. 재판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정적을 깼다. 첫째,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둘째, 피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이혼을 선고한다. 셋째, 공동재산인 주택 일체와 그 대지, 그리고 자동차 일대를 원고와 피고 간에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정한다. 단, 피고는 해당 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공동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땅, 땅, 땅. 3번의 망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숨이 마침내 길게 터져 나왔다. 내 가슴을 짓누르던 산더미 같은 짐을 모두 싣고서 따뜻한 눈물이 눈꺼풀에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파멸의 눈물이 아니었다. 엄청난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내가 이겼다. 나는 내 자존심을 되찾았고 내 권리를 되찾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이 든 결혼의 굴레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가 나를 돌아보며 진심 어린 축하의 악수를 건넸다. 나는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악수에 화답했다. 방 건너편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내 전남편이 된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그가 울고 있는지 분노를 참고 있는지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판사의 판결은 그의 재정 상태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는 우리 집을 팔아야 했고 그 수익을 나와 반으로 나눠야 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예전에 그의 사실혼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훔쳤던 수천만 원을 아직도 갚아야 했다. 그의 재정적 파탄은 눈앞에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든 채 법정을 걸어 나왔다. 법원의 이중문을 지나 발을 내디뎠을 때 햇살이 따뜻하게 내 얼굴을 맞았다. 산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너무나 달콤한 자유의 향기를 가져왔다. 엄마가 복도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도감에 찬 내 미소를 보자마자 엄마는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나는 달려가 엄마를 껴안고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내 딸.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가 내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엄마. 이 모든 게 엄마가 주신 힘 덕분이에요. 나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작게 흐느끼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 지독히도 힘들었던 감정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며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았다. 다음 몇 달은 매우 빠르게 그리고 긍정적인 일들로 가득 차 흘러갔다. 나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도시 외곽에 아늑하고 예쁜 작은 집을 샀다. 나머지는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내 수제, 도시락 사업을 키우는데 자본금으로 사용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요리하지 않았다. 매일 쏟아지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3명의 보조 직원을 고용했다. 내 스케줄은 매우 빡빡했지만 나는 그것을 즐겼다. 더 이상 지루함도 들어야 할 남편의 잔소리도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의 사장이 되었고 내 재정을 스스로 관리했으며 누구와도 나눌 필요 없이 내 노력의 결실을 즐겼다. 내 몸은 점점 건강해졌고 얼굴은 항상 행복으로 빛났으며 나의 독립심은 나를 한 명의 여성으로서 매우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집 지붕 위로 세찬 비가 쏟아지던 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시간은 이미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 조수들은 오후에 이미 퇴근했다.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창문 커튼 뒤에서 밖을 엿보았다. 내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인물을 보고 심장이 잠시 깼는 듯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전 남편이었다. 그의 상태는 매우 비참했다. 몸은 바싹 말랐고 옷은 흠뻑 젖어 남루했으며 머리카락은 이마에 지저분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나는 문을 열어줄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내 호기심이 경계심을 이겼다. 나는 열쇠를 돌려 문을 약간 열고 문지방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이 밤중에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일 생각은 조금도 없이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얼굴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붉고 흐리멍덩했으며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다행이다. 문 열어줘서. 나 밖에서 너무 추워.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내 질문에 대답해. 여기 왜 온 거냐고. 나는 빗소리에 맞서 목소리를 약간 높이며 단호하게 반복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는 내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바지가 현관의 빗물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물이 얼굴을 적시는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정말 후회해. 제발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후회의 흐느낌으로 가득 차 매우 비참하게 들렸다. 나는 팔짱을 끼고 표정 없이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후회라니. 무슨 후회? 예전에는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면서 나는 그가 예전에 나에게 던졌던 상처 주는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쏘아붙였다. 그는 빠르게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내 신발 끝을 잡았다. 아니야, 서연아, 그 말들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나는 과거에 눈이 멀었었어.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매일 이것저것 요구하고 내 재산이 너랑 나눠지면서 바닥나니까 계속 화를 내고 나를 쓸모없는 남자라고 불렀어. 오늘 오후에 크게 싸우고 내 남은 돈으로 겨우 얻은 그 원룸에서 나를 쫓아냈어.
자기랑 아기 생활비를 대줄 다른 남자를 찾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서연아. 갈 곳도 없어. 자꾸 네가 해준 밥이 생각나. 네가 얼마나 참을성 있게 나를 돌봐줬는지 생각나. 서연아, 제발 나를 다시 받아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남은 인생을 너한테만 바칠게. 제발 나 좀 도와줘. 그의 긴 애원을 듣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만약 이게 1년 전이었다면 아마 나는 흔들렸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울며 애원하는 그를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의 벽은 비겁한 남자의 악어 눈물로는 뚫을 수 없는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내 발밑에 이 천박한 남자를 참을 수 없는 혐오감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내 신발에서 그의 손을 떼어냈다. 잘 들어. 내 목소리가 빗소리를 가르고 매우 단호하고 치명적으로 울렸다. 나는 당신의 내연녀가 버린 쓰레기를 받는 재활용 처리장이 아니야. 당신은 잘 나갈 때 그 여자를 선택했고, 이제 가난해지니까 버린 거잖아. 당신은 책임감 없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야. 길거리로 돌아가서 당신이 선택한 인생을 마음껏 즐겨. 다시는 내 집에 발 디딜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의 그렇게 차갑고 무자비한 거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연아, 네가 이렇게 잔인할 리가 없어. 나를 강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오빠. 잘 가. 내가 짧게 말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집문을 닫고 열쇠를 2번 돌려 잠갔다. 밖에서 절망적인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따뜻하고 밝은 거실로 걸어갔다. 나는 뜨거운 코코아 한 잔을 타서 편안하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나는 꺼진 텔레비전 화면에 희미하게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한때 은혜도 모르는 남편을 섬기느라 기꺼이 망가졌던 서연이는 이제 행복하고 자유로운 여성으로 변모했다. 나는 내가 누구에게도 후회스러운 존재가 아님을 증명했다. 나는 매우 밝게 빛나는 보석이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감히 개수 없는 너무나 귀한 보석.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내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을 나 자신이 직접 쓸 것이다.